무려 900여 기가 넘는 미 해군 함재기들이 항모해서 모두 다 날아올랐고 하늘을 뒤덮고 새까맣게 야마토에게 날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미국에 대한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 그리고 그 후 벌어지게 되는 일본의 우길승천하는 연승 행진. 하지만 실상을 말하자면 미국을 비롯한 서구인들은 사실 동양의 나라 일본을 좀 무시해왔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진주만 공습 이전까지는 동양의 국가에게 단 한 번도 패전해 본 적이 없었던 영국과 미국 등 서방 세계. 하지만 일본이 순식간에 세계 최고라던 미 해군과 영국 해군을 야무지게 후려친 후 지구의 절반을 순식간에 휩쓰는 것을 보고 서구인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주만 이후부터 서구에서는 일본을 동양의 신비한 환상의 나라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서구의 지나친 환상이었습니다. 일본의 국력과 기술력은 서구 열강들에 비해 확실하게 뒤처졌던 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본 해군의 제로센 함상 전투기였습니다. 일본의 제로 전투기 초기형의 엔진 추력은 950마력. 그러나 진주만 당시 제로센에 맞서였던 미 육군 항공대의 P-40 엔진 추력은 무려 1150마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제로센 전투기의 속도가 더 빨랐던 이유는 전투기의 방탄 설비를 모두 떼어버렸고, 그것도 모자라 마치 골다공증 환자의 뼈처럼 기체에 무수히 구멍을 뻥뻥뻥 뚫어놓는 등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기체의 내구성을 희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동양의 신비라는 일본의 과학기술이나 일본의 국력은 진주만 이후에 지나치게 과대평가된 면이 있었습니다. 제로센 전투기는 그렇게 두려워할 무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에게도 진짜 세계 최강의 무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보면 테란 종족의 끝판왕 무기, 배틀크루저의 무기 중에 야마토건이라는 끝판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야마토라는 이름을 딴 일본 해군의 군함, 야마토 전함. 이 전함은 당시 세계의 전함 중에서 가장 강력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한민족을 부를 때 배달의 민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은 자신을 야마토 민족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일본의 역사에서 4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일본 대부분을 최초로 통일한 정권의 이름이 바로 야마토 정권이었습니다. 이토록 각별한 이름인 야마토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의 군함이라면 일본의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따라서 야마토 전함에 탑승한 승조원들은 유난히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흥미로운 예를 하나 들면 바로 해먹입니다. 보통 캠핑 가서 쓰는 바로 그 해먹. 다른 함선의 일본 해군 승조원들은 이 해먹을 주로 침구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야마토 전함은 해먹이 아니라 진짜 침대를 갖다 놨을 정도로 혜택이 특별했던 것입니다. 일본 해군의 상징이자 자부심이었던 야마토 전함. 야마토 전함은 이미 태평양 전쟁 발발 7년 전인 1934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또 다른 전쟁을 막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5대 열강사에 맺은 해군 군축조약인 워싱턴 해군조약. 1934년에 일본은 이 조약을 파기하고 이미 그때부터 미 해군을 적으로 보고 야마토급 전함의 개발을 비밀리에 시작했던 것입니다. 3년간의 개념 정립 그리고 설계. 그런 후 1937년 11월부터 야마토급 전함 제1번함 야마토는 구례 해군조선소에서 몰래 건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수는 1940년 8월 8일. 취역은 아이러니하게도 진주만 공습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조금 넘게 지난 1941년
12월 16일에 이루어집니다. 앞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야마토는 동양의 신비, 일본의 과대평가된 무기가 아니라 진짜 세계 최강의 전함이었습니다. 기존 배수량 6만 5천 톤, 만재 배수량 7만 2,800톤, 그중 2만 1,266톤이 장갑 무게, 길이 263m, 높이 51m. 인류가 그때까지 만든 모든 전함 중에서 가장 큰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이 거대한 전함의 승무원은 무려 2,767명. 야마토가 자랑하는 주무장은 460mm 함포 9문. 이 함포도 인류가 만든 함포 중에서 최대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이 함포는 웬만한 승용차 무게 정도인 1.36톤짜리 포탄을 30초당 한 발씩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거리도 42km에 달했습니다. 속도 또한 최대 시속 27노트, 시속 50km에 달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이쯤 되면 하나의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태평양 전쟁 관련 컨텐츠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부러 진주만 기습을 당했다. 과연 그 진실은? 이라는 컨텐츠에서 일본은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을 이용해 진주만을 공격했고 미국조차도 전함 제1주의에 사로잡혀 일본이 항모를 활용할 줄은 전혀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 전술을 선보였던 선진적인 일본 해군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함을 힘들게 만들었는가? 그 답은 일본이 진주만에서 항모 전술을 쓴 것이 오히려 특이한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항모를 동원해서 진주만을 친 것은 그것 외에는 미 해군을 공략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미 해군을 공략할 방법을 찾던 중 1940년 11월 영국의 이탈리아 타란토항 공습을 보고 영감을 받게 된 일본. 그들은 아무리 찾아도 미 태평양 함대를 공략할 방법이 없었기에 스스로도 불안해하면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전술을 조심스럽게 해봤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해전의 승리를 위해서도 제공권은 필수적이다. 때문에 바다에서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 해전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지만 진주만 이후에도 일본은 여전히 거함 거포주의, 즉 전함 제1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고 항모는 여전히 전함의 보조였습니다. 일본만 그랬는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그랬고 전 세계가 그때만 해도 다 그랬습니다. 태평양 전쟁 초만 해도 대부분 함재기의 폭장량은 1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함은 함재기의 폭탄 탑재량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무게의 포탄을 투사할 수 있었기에 전함에게 더 기대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승리로 끝난 진주만 공습, 일본의 판정승으로 끝난 사노해 해전, 그리고 미군의 완벽한 승리로 끝난 미드웨이 해전을 거치며 완전히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항공모함의 엄청난 잠재력에 스스로도 놀랐고 미국도 같이 놀랐습니다. 이제 해전의 주인공은 더 이상 전함이 아니었습니다. 항공모함 전투가 중심이 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아이러니하게도 야마토함은 활약할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야마토는 꽤 오랫동안 아예 바다로 나오지도 못한 채 항구에 가만히 눌러앉아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가만히 눌러앉아 있던 야마토는 미 해군 잠수함인 스케이트호에 어뢰 공격을 당해 파손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당시 일본 해군은 야마토 전함의 손상을 수리하면서 차라리 잘됐다, 아예 대공화기를 대량으로 전함에 깔아버리자 라고 작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96식 25mm 대공포를 무려 138문이나 깔아놓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 설치된 대공포들은 너무 급조해서 설치된 것이라 적기의 폭격으로부터 사수를 보호해주는 장갑판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래부터 모든 무기에 인명 경시 사상이 배어 있었던 일본. 이렇게 일본은 무리하게 대공포 수량만 잔뜩 늘려서 깔아뒀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역시 항공모함으로 해전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일본이나 미국이나 항공모함에 탑재된 함재기가 가장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것입니다. 이후 야마토는 1944년 6월엔 필리핀 해전, 1944년 10월에는 레이타만 해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특히 필리핀 레이테 섬에서 벌어진 레이테만 전투는 태평양 전쟁 기간 중 가장 규모가 컸던 전함끼리의 해전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400척 이상의 군함이 동원되어 인류 역사상 가장 가공활전력이 동원되었던 해전이기도 했습니다. 레이타만 전투에서 일본은 결국 패배하게 되고, 이 전투에서 일본은 거의 전 해군력을 다 날려먹었다고 봐도 될 정도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야마토는 레이타만 전투에서 그토록 자랑했던 세계 최대 구경의 460mm 함포를 처음으로 쏴봤다는 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야마토는 미 해군 항모 갬비어 베이에 460mm 포탄을 명중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야마토의 거의 유일한 대함전과 미 해군의 갬비어 베이는 카사블랑카급 호위 항공모함으로서 주로 산단보호, 상륙전 지원, 항공기를 비롯한 물자 수송 등의 임무를 담당한 항모였습니다. 그러나 야마토는 갬비어 베이를 완전히 침몰시키지 못하고 최종 격침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배가 하게 됩니다. 또한 야마토와 같이 출동했던 자매함 무사시는 레이테만 전투에서 미 함재기의 집중 폭격을 받아 아예 침몰을 당하고 맙니다. 1945년 4월 1일 미군은 일본 본토의 오키나와에 대한 상륙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라는 상징성도 중요했지만 그 전략적 가치가 매우 컸습니다. 일본 주섬으로부터 불과 500km 떨어져 있고 비행장 시설까지 갖춘 오키나와. 이곳이 미군에게 점령된다면 이미 B-29에게 엄청난 맹폭을 당하고 있던 일본은 더욱 심하게 공습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키나와를 지키는 일본의 방어는 그야말로 처절했습니다. 일본군은 이 섬에 제32군 예하 10만 명의 정규 병력을 투입했고, 미군은 육군, 해군, 해병대 총 20만 명 이상의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일본이 오키나와 섬에서 필사의 저항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덴노 천황은 우리 대일본 제국의 해군에는 싸울 배가 더 이상 없나? 라고 묻게 됩니다. 사실 일본 해군은 야마토 전함을 조선 근해로 피신시켜 일본 본토 결전을 위한 우위를 도모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천황의 이 질문을 받고 계획을 바꿔 오키나와 지원을 강행하게 됩니다. 일본 해군은 야마토를 이용해 오키나와 전투 판세를 바꿀 계획을 짰습니다. 작전의 개요. 공중에선 가미가제 특공기들이 미군의 함대를 공격하는 사이에 바다에선 야마토가 미군의 함대에게 함포 공격을 가한다. 그리고 동시에 오키나와 방어군인 일본 육군 제32군이 반자의 돌격을 펼친다면 혹시나 역전승을 거둘지도 모른다는 일본의 희망 어린 계획. 마침내 1945년 4월 6일 사실상 일본 해군은 갖고 있는 수상 전력 전부인 전함 야마토 이하 10척의 군함들을 1001호 작전이라는 작전명으로 출동시켰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한다면 미군 함대를 공격하려던 야마토는 미군 함대를 구경조차 못하고 가다가 당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미 일본의 모든 암호를 해독하고 있었기에 야마토가 항구에서 나올 때부터 알고 있었고, 일부러 야마토가 바다로 멀리 나올 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1945년 4월 7일 오후 12시 반, 무려 900여 기가 넘는 미 해군 함재기들이 항모에서 모두 다 날아올랐고 하늘을 뒤덮고 새까맣게 야마토에게 날아왔습니다. 미 해군 함재기들은 먼저 함교 주변에 촘촘히 배치된 200여 문의 각종 대공화기를 기총소사로 두들겨댔습니다. 장갑판이 없었던 야마토의 대공화기는 여기저기에서 침묵해갔고, 미 해군 전폭기들은 폭탄을, 밀격기들은 어뢰를 계속 투하했습니다. 정확히 2시간 3분 동안의 집중 난타. 마침내 오후 2시 23분 야마토는 탄약고와 엔진실에
연이은 폭발이 일어났고 대폭발과 함께 선체가 두 동강이 나며 바다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야마토는 2시간 3분 동안 기총 소사 외에 어뢰 11발과 대형 폭탄 6발을 맞았습니다. 함대 사령관 이토 세이치 제독과 야마토의 함장 아리가 코사쿠 대령을 비롯한 야마토와 다른 전함을 포함해 전사자만 4천여 명이 발생했으며 야마토 한 척에서만 3,056명이 전사했습니다. 야마토함의 생존자는 불과 276명. 그런데 놀랍게도 미군의 피해는 함재기 손실 12대에 전사 11명에 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미 해군의 완벽한 승리. 이제 일본 해군은 더 싸우고 싶어도 싸울 배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전 세계는 이제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해전에서도 제공권은 필수적이며 해전의 승리는 오직 항공모함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이제 아무리 강력한 전함이라 할지라도 제공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어떻게 하든 미 해군을 이겨보겠다고 궁리한 끝에 미국보다 먼저 항모전술을 실전에 사용해서 대성공을 거뒀던 항모전술의 선구자 일본 해군. 그런데도 결국은 전함 제일주의 사상 몰락의 비련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만 일본 해군. 이것은 전쟁 역사의 진정한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